초록우 산어린이재단에 매달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님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한 마을에는 돌쇠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어릴 적부터 홀로 살았지만 사람이 도리를 잘 알고 누구보다 정직했습니다. 자신도 어렵게 살았지만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자신이 가진 것을 주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돌쇠가 걱정이 되어서 말했습니다. 돌쇠야, 너도 힘이 들 텐데 왜 굳이 남을 돕는 게냐? 너도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혼인도 하고 아이도 가져야 하지 않겠냐? 이제는 남보다 너를 위해 살 거라. 너희 착한 성심은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다. 그러니 그만하거라. 그러면 돌쇠는 머리를 긁적이며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비록 어릴 적부터 고아로 살아왔지만 저는 누구보다 사람이 좋습니다. 미천한 제 한 몸이라도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까짓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같이 아무 보잘것없는 사내에게 어떤 규수가 시집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혼인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만류에도 돌쇠는 늘 하던 대로 열심히 일하며 자신보다 남을 챙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늘을 관장하는 옥황상제에게는 금순이라 불리는 정말 아름다운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금순이는 구름 사이로 언제나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며 남몰래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나도 인간이 되고 싶다. 저렇게 함께 일하고 어울리며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보기가 좋구나. 아버지인 옥황상제는 하늘의 일을 관장하느라 항상 바빴고 금순이는 그럴 때마다 혼자 남게 되니 하늘나라의 생활에 말할 수 없는 실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며 자신을 위로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옥황상제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딸이 자신을 반갑게 맞이하기는커녕 계속 구름 사이로 인간 세상만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옥황상제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한숨이나 쉬며 인간 세상을 내려다볼 것이냐? 이젠 나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으니 너를 억누를 만한 힘을 지닌 자를 사위로 맞아야겠다. 옥황상제의 말에 금순이는 태연히 말했습니다. 저를 혼인시키려 하시려는 거죠. 하지만 아버지, 제 남편은 벌써 정해져 있답니다. 뭐라, 그게 대체 누구냐? 이 아비에게 말도 없이 누구로 정했단 말이냐? 제가 마음속으로 정한 제 서방님은 이 하늘에는 없습니다. 바로 저 밑에 인간 세상에 살고 있는 젊은이랍니다. 보세요. 저 산 밑에서 열심히 밭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 그건 안 된다. 절대 안 돼. 너는 나이 하나뿐인 귀한 딸이다. 이 옥황상제의 딸이란 말이다. 그런데 저 하늘 밑에 사내라니 저자는 그냥 평범한 인간이 아니더냐? 네가 하는 말이 지금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인지 아느냐? 아버지께서 뭐라 말씀하셔도 제 뜻은 변하지 않아요.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사내와 혼인할 겁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서 내려가서 영원히 인간이 되어 살아갈 것입니다. 금순이의 말에 옥황상제는 고함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아무리 옥황상제의 딸이지만 나는 너를 벼이삭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겠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인간 세상에 내려가겠다는 말을 취소하거라. 그러나 금순이는 이미 뜻을 굳힌 듯 옥황상제의 말에 일절 대답하지 않았고 그때 저승사자가 달려와 옥황상제의 귀에 무어라 속삭였습니다. 옥황상제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자리를 뜨며 금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급한 일이 생겨 잠시 일을 봐야 하니 너는 잠자코 기다리고 있어라. 돌아올 때 신랑감을 같이 데리고 올 것이다. 그러나 금순이는 옥황상제가 나가버리자 이때다 싶어서 곧바람을 타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아, 기분 좋구나. 이렇게나 가까이서 그 멋진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다니. 금순이는 설레는 마음으로 돌쇠가 일하고 있는 밭 근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 금순이를 발견한 돌쇠는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낭자께서 이 누추한 시골에는 어쩐 일이십니까? 혹시 길을 잃으신 겁니까? 아니면 누굴 찾고 계신지요? 돌쇠의 말에 금순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길은 맞게 찾아왔네요. 찾는 사람이라면 제 남편 될 사람을 찾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런 금순이의 당돌한 말에 돌쇠는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고
그렇게 두 사람은 마음이 통하여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웃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돌쇠의 집으로 가서 얼마 후 조촐하게 혼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은 금순이의 부탁으로 옥황상제가 찾을 수 없는 깊은 산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옥황상제가 집에 돌아오니 금순이는 사라졌고 많은 저승사자들을 시켜서 찾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순이는 청계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옥황상제는 인간 세상으로 저승사자들을 시켜서 찾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승사자도 숨어버린 금순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돌쇠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금순이가 부엌에서 밥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금순이를 보고는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왔소. 무얼 하시길래 이리도 바쁘신가요? 서방님이 왔으면 나와 봐야지 않겠소? 서방님 오셨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맛있게 밥을 차려드리겠습니다. 시장하시더라도 참으세요. 그렇게 돌쇠가 마루에 걸터 앉아 금순이를 기다리는데 금순이가 부엌에서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돌쇠가 황급하게 금순이에게 가보니 금순이가 뜨거운 국에 손이 대인 것입니다. 돌쇠는 황급하게 부인의 손을 감싸며 호호 불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 그래도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얼마나 아프시겠소.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으련만. 이렇게 둘은 서로를 걱정하는데 금순이의 비명소리가 하늘의 옥황상제의 귀에까지 들렸고 옥황상제는 깜짝 놀라서 급히 구름 아래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자 거기에서 자신의 딸과 인간 사내가 다정하게 나란히 얼굴을 마주보며 웃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옥황상제는 화가 치밀어 올라서 곧바로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 금순이에게 고함을 치며 말했습니다. 네가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 아비의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어찌 하늘의 규율을 어기는 것이냐? 네가 지금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고나 있는 게야. 어서 하늘로 올라가거라. 그건 정말 싫습니다. 저는 2번 다시 천계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인간이 되어 이분과 함께 평생을 인간 세상에서 살겠어요. 금순이의 말은 단호했고 옥황상제는 끝내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좋다. 네가 그렇게도 인간 세상에 남고 싶어하니 내 허락하도록 하마. 그러나 나는 너를 벼이삭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너의 영혼을 영원히 이 밭의 흙 속에 파묻어 버릴 것이야. 알겠느냐? 그게 싫다면 어서 하늘로 돌아가거라. 싫습니다. 저는 벼이삭이 되더라도 절대 천계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이곳에서 살 것입니다. 뭐라 하는 것이냐? 너를 키워준 애비를 버리고 이곳에서 살겠단 말이냐? 이 무엄한 것 같으니 좋다. 평생 벼이삭으로 살아보거라. 옥황상제는 너무나 화가 나서 금순이를 벼이삭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벼이삭은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돌쇠에게 몸을 가까이 기대어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고 돌쇠도 웃으며 벼이삭의 곁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그 모습에 옥황상제는 탄식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딸아이의 마음이 이다지도 간절했단 말인가? 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인간 세상에서 살게 해줄 것을. 하지만 늦었구나. 이미 되돌릴 수 없게 되었어. 그렇게 후회하고 있는 옥황상제를 보며 돌쇠가 부탁했습니다. 옥황상제님 저도 벼이삭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평생을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따님의 곁에서 머무르게 해 주십시오. 뭐라 네 말이 진심이냐? 한치의 거짓도 없으렸다. 예, 저의 마음에는 한치의 거짓이 없습니다. 저는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형제도 없고 혼자서 지금까지 이 시골에서 외롭게 밭일이나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찾아와 처음으로 저를 웃으며 대해주었고 전 그런 아름다운 미소를 처음 보았습니다. 그 미소를 본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저를 향해 웃어준 것은 따님이 유일했습니다. 허니 따님의 곁에서 제가 평생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돌쇠의 눈과 마음은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었고 그런 사내를 보며 옥황상제는 말했습니다. 내 옥황상제라는 존재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너의 모습을 이 천상에 있는 다른 신들도 보고 배웠으면 좋겠구나. 정말 너의 마음을 보니 한치의 흔들림도 없다는 게 느껴지는구나. 그럼 내 너를 소원대로 벼이삭으로 만들어 줄 테니 둘이 평생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거라. 그렇게 옥황상제의 말이 끝나자 돌쇠도 벼이삭으로 변해버렸고
둘은 불어오는 바람에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릴 적부터 홀로 살아온 돌쇠와 옥황상제의 딸인 금순이는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옥황상제는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들이 변한 벼이삭은 잘 익어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옥황상제는 그 벼이삭을 다시 하늘로 올려 밤하늘의 별로 만들어 두 사람이 영원히 함께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 최대감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대감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대감이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내노라 하는 직관과 지사를 모셔와 본가 근처에서 묫자리를 찾았습니다. 이들 가운데 유명한 지간이 대감 아버지의 묫자리를 찾고 나서 큰 소리를 땅땅 쳤습니다. 대감님, 이 묘자리야말로 중국의 천자가 날 자리입니다. 최대감은 천자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져 그 자리에 아버지를 모시기로 하였습니다. 얼마 후에 최대감의 본가 마을에 고기를 팔러 다니던 건넌 마을 백정 칠보기가 무덤가에 앉아서 땀을 씻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얀 수염을 바람에 날리며 할아버지가 지나가다가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아깝다. 이 묘자리가 명당이긴 하지만 한자만 아래로 내렸었더라면 아주 좋았을 것 같은데. 아니 뭐라고 하며 마침 듣고 있던 백정 칠보기가 호기심이 생겨서 보았지만 할아버지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칠보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좋은 묘자리가 생기면 장사를 지내려고 초분을 해놓고 1년째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좋아. 믿져야 본전이니 어디 해보자. 언제까지 이러고 살 수 있나. 백정 칠보기는 얼른 고기를 팔고 집으로 돌아와서 날이 저물기를 기다렸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자 초분에서 아버지의 시신을 파내어 유골을 잘 추렸습니다. 칠보기는 아버지의 유골을 최대감 댁 무덤 아래에 몰래 파묻고 자리를 감쪽같이 원래대로 만들었습니다.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가 바로 한자 아래라고 말한 곳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골을 최대감 댁 밑에 모시고 난 뒤부터 칠보기는 매일같이 자리에 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과연 이대로 들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최대감 산소에 누군가가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돌아다녔습니다. 한양에서 이 소문을 들은 최대감은 화가 났습니다.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 우리 말고 아버님 산소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누군지 냉큼 밝혀라. 그날 밤부터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최대감 댁 산소에서 보초를 서기 시작하였습니다. 밤이 으슥해지자 어둠을 뚫고 아니나 다를까 한 사람이 산소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백정 칠보기지 않겠습니까? 하인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칠보기는 그것도 모르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최대감 댁 산소로 다가왔습니다. 그중 대장하인이 조용히 하인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신호를 하기 전에 절대로 나서선 안 된다. 칠보기는 산소 가까이 와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바로 산소 앞으로 가서 보자기에 쌓은 것을 풀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꺼낸 음식으로 제사를 올렸습니다. 얘들아, 이놈을 잡아라. 대장하인의 소리와 함께 하인들이 달려가 칠보기를 잡았습니다. 무슨 일로 이곳에 제사를 지내러 왔느냐? 칠보기는 입을 굳게 다물고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잘못 말을 했다가는 매를 맞아 죽기 십상이라는 것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한양에 사는 최대감을 만나서 얘기라도 하면 좀 나을까 싶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놈을 한양 대감께 올려보내자. 하인들은 그날 밤 칠보기를 단단히 묶어서 끌고 가려는데 한양에서 최대감이 급히 본가로 내려왔습니다. 최대감은 다짜고짜 칠보기에게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이놈아, 네가 우리 아버님 무덤에 제사를 지낸다고. 네가 뭔데 제사를 지내느냐? 대감님,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칠보기는 벌벌 떨며 대감이 묻는 말에 대답은 않고 그저 잘못했으니 용서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최대감은 단단히 화가 나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놈아, 네가 제사를 지내는 데는 반드시 사연이 숨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어서 말하거라. 만일 말을 하지 않는다면 네 목숨이 없어질 줄 알아라. 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칠보기는 고개를 들어 말을 하고는 주위를 살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최대감은 얼른 눈치를 채고
칠복이만 남기고 모두들 자리를 뜨게 했습니다. 그래 무슨 말이냐. 가까이 와서 말해보아라. 칠복이는 최대감에게 가까이 다가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대감님 아버지께서 생전에 저희 어머님과 가깝게 지내셨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가깝게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런 분께서 돌아가셨는데 제 어머니를 봐서라도 제가 어떻게 모른 척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천한 신분이라 낮에는 보는 눈이 많아 제사를 못 올리고 밤에 와서 몰래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칠복이는 그럴듯하게 꾸며대었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최대감은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거짓말을 한단 말입니까? 좋아. 그럼 내가 지시를 내릴 때까지 꼼짝 말고 이 집에 있어라. 그리고 나서 최대감은 하인들에게 여봐라.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이놈을 이 집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라. 최대감은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한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최대감은 안채로 급히 가서 어머니에게 백정 칠복이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하여간에 네 아버지가 여자들을 많이 좋아하셨으니까. 어머니는 백정 칠복이의 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그렇다면 이 일을 어찌 해야 합니까? 그야 낸들 알겠느냐. 난 이제 다 산 목숨이고 살아갈 날이 많은 네가 알아서 하거라. 어머니는 최대감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백정이긴 하지만 피를 나눈 형제일지 모르지 않는가. 최대감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비록 어머니는 다르지만 자기와 피를 나눈 형제일지도 모른다는데 우선 결론을 내리고 하인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어서 서둘러 백정을 데려오너라. 그를 데려올 때 함부로 다루지 말고 예의를 갖추어 도련님 대우를 하여라. 하인은 급히 가서 칠복이에게 최대감의 말을 전하고 함께 가자고 청했습니다. 그러자 칠복이는 투덜거렸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나랑 같이 갈 일이지. 이제 와서 오라는 거는 뭐야? 칠복이는 가마를 타고 한양길에 올랐습니다. 생전 처음 타보는 가마의 칠복이는 기분이 좋아져서 싱글벙글하며 신이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야 날아갈 듯하다. 날아갈 듯해. 칠복이는 한양에 있는 최대감 집에 도착했습니다. 칠복이가 도착하자 하인들이 음식상을 잘 차려 내놓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최대감의 어머니는 득달같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칠복이를 이리저리 뜯어보았습니다. 말로는 상관없다고 했지만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신랑이 네 어미를 좋아했다며. 어디 보자. 어디가 닮았나 보자꾸나. 그리고는 최대감의 어머니는 그가 음식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칠복이는 음식상에 음식이 많아 무얼 먼저 먹을까 궁리하다가 예쁜 종지에 담긴 간장에 눈이 갔습니다. 오라. 이것이 제일 맛있는 음식인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예쁜 그릇에 조금 담겨 있지. 이것부터 마셔보자. 칠복이는 간장 종지를 그대로 마셨습니다. 이것을 본 대감의 어머니는 무릎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거 참 신기하구나. 그 말을 들은 최대감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쟤 좀 봐라. 성미가 급한 게 꼭 네 아비 빼다 박았구나. 네 아버지는 시장할 때 간장부터 마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최대감의 귀에 대고 소곤소곤했습니다. 필히 네 아버지가 백정의 어머니를 좋아해서 자식을 낳은 것이 분명하다. 일이 이쯤 되자 최대감은 백정 칠복이를 자기 동생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대감은 칠복이를 집에 두고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이때 중국의 천자는 조선 조정을 곤궁에 빠뜨리려고 어려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이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하늘을 나는 차를 데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일이 이쯤 되니 조정에서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늘을 나는 사람을 찾으려고 조정 대신들은 눈에 불을 켜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같은 일에 골치를 앓는 것은 최대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대감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을 본 대장하인이 말을 하였습니다. 대감님, 하늘을 나는 사람 때문에 걱정하고 계십니까? 그렇단다. 그걸 왜 물어보는 것이냐? 지난번에 도련님을 모셔올 때 가마 속에서 야, 날 것 같다, 날 것 같다라고 소리치셨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최대감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요. 저만 들은 게 아니라 가마꾼들 모두가 다 들은걸요. 그 말을 들은 최대감은 칠복이를 불러 중국으로 가게 했습니다. 천자는 바로 도착한 칠복이를 보고 명령했습니다. 어서 하늘을 날아보아라. 먼 길을 오느라고 아직 피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며칠만 좀 쉬게 해 주십시오. 천자는 상을 잘 차려 칠보기를 대접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람. 팔자에 없는 대감 동생이 되나 보나 했는데 죽을 날만 기다려야겠구나. 에라 모르겠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몸이니 실컷 먹고나 죽자. 칠보기는 이렇게 생각하고 실컷 먹었습니다. 날이 빨리 지나가 다음 날이면 천자 앞에서 하늘이 나는 날이었습니다. 칠보기는 저녁을 먹고 잠이 오지 않아 바람을 쐬러 거리로 나갔습니다. 길거리에서 소년 둘이 싸우고 있지 않겠습니까? 가까이 가서 보니 조끼를 붙들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왜 싸우느냐? 대체 이까지 조끼가 뭔데 서로 갖겠다고 싸움을 하는 거냐? 칠보기가 두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소년이 말했습니다. 이 조끼를 입으면 하늘을 날아요. 그래서 서로 가지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보거라. 이 조끼를 입고 단추를 채우면 하늘을 날고요. 단추를 풀면 땅에 닿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 칠보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놈들아 거짓말 마라. 그러자 큰 소리의 소년들은 깜짝 놀라 조끼를 놔두고 꽁지가 빠지게 도망쳤습니다. 칠보기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그 조끼를 입어보니 진짜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튿날 칠보기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조선에서 이상한 사람이 와서 하늘을 난다고 하자 구경꾼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어서 하늘을 날아보아라. 천자가 명령을 하자 칠보기는 조끼를 입고 단추를 하나씩 채웠습니다. 그러자 칠보기의 몸이 두둥실 하늘로 떠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늘을 난다 하며 사람들은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칠보기는 단추를 다 채워 하늘 높은 데까지 올랐다가 단추를 풀어 땅으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천자도 깜짝 놀라며 벌린 입을 좀처럼 닫지 못했습니다. 하늘을 날다니 정말 훌륭한 재주구나. 칠보기가 내려오자 천자는 물었습니다. 그 재주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 조끼를 입고 단추를 채우면 되옵니다. 별 특별한 재주는 없사옵니다. 칠보기는 사실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날 수가 있겠네. 그리고는 천자는 하늘 날고 싶은 마음에 옷과 왕관을 칠보기에게 맡기며 얼른 조끼를 입고 단추를 부지런히 채웠습니다. 그러자 천자는 총알같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단추를 풀어야 내려오는데 칠보기에게 듣지 못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는 땅에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천자는 땅에 내려오지 못하고 하늘에 사는 독수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천자가 하늘로 올라가 내려오지 않자 칠보기는 천자의 왕관을 쓰고 중국의 천자가 되었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어렸을 때부터 고생이라는 것에 전혀 모르고 자란 칠보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세상 물정도 잘 모르고 모든 것을 쉽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칠보기는 고생을 맛보겠다는 큰 결심을 하고 콩떡을 보자기에 다 싸서 짊어진 채 부모와는 자식과 헤어져 길을 떠났습니다. 산길을 터벅터벅 걸어서 가다 보니 벌써 해가 저물어 사방이 온통 어두컴컴해서 한 발자국도 마음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너무 어두워졌구나. 근처 아무 집에나 가서 하룻밤을 자고 가야겠다. 칠보기는 이렇게 생각하고 행여나 사람 사는 집이 있지는 않을까 하며 숲을 사이로 두리번거리며 사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숲속 저편에 불빛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평생 고생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란 칠보기는 기뻐하며 불빛이 반짝이는 데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여 보니 사람 사는 집 같았습니다. 그래서 칠보기는 바로 주인을 불렀습니다. 주인장 계십니까? 길 가던 사람인데 날이 저물고 잘 곳이 없어. 하루 저녁을 재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잠시 후 집안에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어서 들어오세요. 이 소리를 들은 칠보기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에는 처녀 혼자만 있었습니다. 처녀 꽃분이는 칠보기가 찾아온 것이 여간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처녀 혼자 있는 집에 찾아왔는데 꽃분이는 왜 기뻐하였을까요? 들어오자마자 칠보기는 배가 고파 보자기에 넣어두었던 콩떡을 꺼내어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본 꽃분이가 콩떡을 도로 보자기에 다시 쌓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떡은 그냥 두셨다가 또 길을 가실 때 잡수세요. 시장하실 테니 곧 저녁 진지를 차려올게요. 꽃분이는 이렇게 말하고 부엌에 가서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칠복이는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깊고 깊은 산 속에서 여자 혼자 무서워서 어떻게 살까? 그리고 왜 여기에 사는 걸까? 그래서 꽃분이의 거동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얼마 뒤 꽃분이는 있는 반찬을 모두 꺼내와 아주 극진하게 밥상을 차려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칠복이는 배가 고프던 참이라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꽃분이는 칠복이가 먹은 밥상을 부엌에 가지고 가서 설거지를 마친 뒤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손님께 부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꽃분이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어제 호랑이한테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남편의 시체를 묻어드리고 싶어도 여자의 몸이라 혼자 묻을 수가 없습니다. 옆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려고 해도 호랑이가 들어와서 남편의 시체를 물어갈까봐 가지도 못하고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오신 것도 무슨 인연이 있어서 오신 게 분명하니 미안하지만 힘을 좀 빌려주세요. 꽃분이는 남편을 잃고 혼자 과부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였는데 그때 바로 칠복이가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꽃분이는 무시무시한 비수를 꺼내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우리 남편의 송장을 지켜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랫동네에 가서 동네 사람들을 좀 불러다 주시겠습니까? 빨리 대답을 해주세요. 그러더니 위 방문을 쭉 열었습니다. 칠복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에는 남자의 송장이 있었습니다. 평생 고생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란 칠복이는 고민했습니다. 송장을 지키자니 무시무시하고 아랫마을에 가서 동네 사람들을 데려오자니 역시 캄캄한 밤에 호랑이가 나오지 않을까 무서웠습니다. 그저 가장 좋은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자는 것인데 아랫마을에 가지 않겠다고 해도 송장을 지킬 수 없다고 해도 꽃분이가 들고 있는 비수가 모가지로 날아올 게 분명했습니다. 평생 고생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란 칠복이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에라 모르겠다. 아랫동네 가다가 호랑이한테 물려 죽는 일보다 집에서 송장을 지키는 게 낫겠다. 그는 꽃분이에게 송장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꽃분이는 횃불을 들고 아랫마을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후 호랑이가 지붕을 휙 하고 넘어뛸 때마다 송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칠복이는 악소리를 지르면서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지만 정신은 반쯤 나간 상태였습니다. 칠복이는 얼마 뒤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꽃분이가 아랫동네로 가면서 해준 말이 생각났습니다. 꽃분이는 송장이 벌떡 일어났을 때 송장의 왼쪽 따귀를 3번 때리면 다시 누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칠복이는 꽃분이가 가르쳐준 대로 벌떡 일어서 있는 송장의 왼쪽 따귀를 연거푸 3번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송장이 꽝 하고 넘어졌습니다. 칠복이는 그제야 좀 안심을 하고 땀을 닦으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호랑이가 또 어흥하며 지붕을 휙 뛰어넘었습니다. 또다시 송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칠복이는 자지러지게 놀라 정신없이 송장의 왼쪽 따귀를 또 3번 찰싹 때렸습니다. 그러자 송장이 다시 꽝 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송장이 넘어질 때마다 칠복이의 손이 스쳤습니다. 칠복이는 너무 놀란 나머지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칠복이는 이렇게 얼마 동안을 누워있다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일어나려고 해도 무거운 게 허리를 누르는 통에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허리가 상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서너 번 일어나려고 애써 보았지만 끝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허리가 아프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다친 일은 없었습니다. 무엇이 허리를 내리 누르고 있나 보다 하고 칠복이는 손을 뻗쳐서 허리 쪽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손에 잡힌 것은 송장의 머리털이었습니다. 칠복이는 너무 깜짝 놀라서 부엌 문을 차고 들어가 아궁이 속에 꽁꽁 숨었습니다. 잠시 뒤 꽃분이가 아랫동네에 가서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송장을 지키고 있어야 할 칠복이가 보이지 않으니 꽃분이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동네 사람들께 드릴 팥죽을 쓰려고 부엌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궁이에 있는 재를 끄집어내려고 하니 머리털이 하얀 할아버지가 벌벌 떨면서 엉금엉금 기어나왔습니다. 호랑이도 무서워하지 않던 꽃분이는 난데없이 나타난 할아버지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는 다름 아닌 칠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꽃분이의 집에서 송장을 지키며 너무 여러 번 놀란 탓에 이렇게 머리털이 하얗게 샌 것이었습니다. 그 뒤 칠복이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 칠복이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칠복이가 집에 들어가려고 하자 칠복이의 어린 자식들이 마구 때리며 내쫓았습니다.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려고 하다니 어서 나가요 하며 아내 역시 남편 칠복이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감 누구시냐고 물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칠복이는 어안이 벙벙해서 왜 가족들이 날더러 영감 하는지 궁금하여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칠복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털이 하얗게 새고 이마에는 쪼글쪼글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얼굴을 보니 자식들과 아내가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평생 고생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란 칠복이는 이제 고생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 칠복이는 하루하루를 소중히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리 멀지 않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서울 성 밖에 고시 성을 가진 백정이 한 사람 있었는데 억척으로 일을 해서 돈을 수만금 모았습니다. 근처에서는 견줄 사람이 없을 만큼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정이 아무리 부자가 되면 뭐 하겠습니까? 천한 백정이라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이놈 저놈 해대니 천대 안 받고 가난하게 사느니만 못하지 않겠습니까? 백정이 사는 곳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윤씨성을 가진 양반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청렴하고 사려가 깊으신 사람이었습니다. 양반이고 머슴이고 또는 백정한테까지 사람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양반이라 함은 백정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근처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사는 게 너무 가난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나랏돈을 좀 꾸어다 쓴 모양인데 그것도 못 갚을 형편이 되었습니다. 나랏돈을 갚아야 할 기한이 내일 모레라. 이 양반은 그저 죄받기를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백정이 그 사정을 알고 하루는 남의 눈을 피해 밤중에 가만히 돈을 한 바리 싣고 양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양반은 양반이라 천한 백정은 드릴 수 없다고 문간에서 내쫓자 양반의 부인을 만났습니다. 양반은 고지식하지만 부인은 남편이 감옥에 가는 것을 볼 수만 있겠습니까? 감히 고개도 못 들고 꿇어앉았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오나 듣자니 나리께서 나랏돈을 갚지 못해 걱정하신다기에 돈을 좀 싣고 왔습니다. 천한 돈이나마 소용에 닿으시거든 거두어 주십시오. 아무데 가도 필요 없으니 꼭 써주십시오. 감옥에는 가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돈을 내놓았습니다. 마님이 보니 그 돈이면 빌려 쓴 나랏돈을 갚고도 남겠거든 말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배를 만난 격이지만은 양반 체면에 넙죽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점잖게 사양을 했습니다. 그것이 너한테도 중한 돈일 터인데 내가 어찌 까닭 없이 받겠느냐. 소인이 비록 미천한 몸이지만은 모아놓은 돈이 조금 있습니다. 이것을 드린다고 해서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으니 괴념치 마시고 받아주십시오. 제가 백정이지만 이렇게 훌륭한 양반님을 도울 수 있으면 원이 없습니다. 이쯤 되니 마님도 더 사양을 못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 돈 덕분에 양반은 나랏돈을 갚고 한숨 돌리게 됐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얼마 안 있어 백정은 가산을 모두 팔아가지고 서울을 떠나 저 경상도 안동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천대받고 사는 것이 하도 싫어서 내일 모레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양반 행세나 한번 해보자고 내려갔지 않겠습니까? 낯설고 물선 곳에 가면 저를 알아보는 사람도 없을 테니 말입니다. 양반 행세를 한들 어떠려 싶었던 게지 않겠습니까? 안동 땅에서도 양반이 제일 많이 산다는 곳에 가서 자리를 잡고 사는데 이 사람이 양반 행세를 하면서도 다른 양반들과 어울리지를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거든 말입니다. 원평생 백정 노릇만 해왔으니 양반 노릇을 뭐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말이지 않겠습니까? 섣불리 어울리다가는 본색이 탈로 날 것 같으니까 두문불출하고 지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양반들이 저렇게 예의범절도 모르는 걸 보니 필시 근본도 없는 상건 나부랭이일 거라느니 뭐니 별별 소리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맞춰 들려오는 소문이 전에 저한테서 돈을 받은 서울 양반이 큰 벼슬을 하게 됐다고 그러거든 말입니다. 옳다구나 하고 양반들 많이 모인 곳에 가서 큰 소리를 쳤지 않겠습니까? 인사가 늦어서 미안하게 됐소이다.
저로 말하면 이번에 큰 벼슬자리에 오른 윤 아무개 대감과 아주 가까운 사이요. 당신네들이 알면 깜짝 놀랄 사이지요. 그만해도 조련만 다른 양반들이 어떤 사이냐고 자꾸 묻기에 그 양반이 자기 매형이라고 거짓으로 둘러대지 않았겠습니까? 그 뒤로부터는 다른 양반들도 괄시를 못하더란 말입니다. 본래 양반이라고 하는 것이 높은 벼슬아치라면 껌벅 죽는 데다 촌수라면 사돈의 팔촌까지도 끌어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고 그냥 넘어갔으면 좀 좋지 않았겠습니까? 이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그 고을에 와 있던 암행어사 귀에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공교롭게 되느라고 글쎄 그 암행어사가 바로 윤 아무개 대감의 맏아들이지 뭡니까?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암행어사가 소문을 들어보니 고 아무개라는 양반이 자기 외삼촌이 된다는 얘긴데 저한테는 그런 외삼촌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건 필시 무슨 곡절이 있겠거니 싶어서 암행어사가 하루는 고 획정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듣자니 이 댁 주인이 윤 아무개 대감의 처남이라고 하는데 내가 바로 그 윤 아무개의 아들이오. 그런데 나에게는 그런 외삼촌이 없으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오? 고 백정이 들으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왜 쓸데없는 허풍을 떨어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나 싶어서 죽을 맛이지 않겠습니까? 암행어사 앞에 넙죽 엎드려 사죄를 하고 그동안의 사정을 죄다 털어놓았습니다. 백정으로 천대받고 사는 것이 하도 원통하여 양반 행세나 한번 해보려고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는데 죽을 죄를 저질렀다고 말입니다. 암행어사가 들어보니 저희 아버지가 늘 은인이라고 이야기하던 바로 그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 염려 말라고 하고는 다음에 관가에서 사람이 오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일러주고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고 백정이 사는 집의 관가에서 사령들이 큰 가마를 메고 들이닥쳤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무슨 일인가 하고 우르르 몰려들지 않았겠습니까? 사령들이 가마를 마당에 내려놓고는 암행어사 풍부 받들고 왔습니다라고 하자 야단이 나지 않겠습니까? 고백정은 태연하게 마루에 앉아서 잔뜩 점잔을 빼고 있었습니다. 그래 무슨 분부냐? 웬 사령들이 아침부터 시끄럽게 하는 거냐? 내게 무슨 용무가 있는 게지? 사령이 하는 말이 어사께서 이댁나리의 생질이라 하시면서 나리를 모셔오면 인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고 백정하는 꼴이 마루를 탕탕 치면서 마구 노발대발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그놈이 암행어사로 왔으면 마땅히 제 발로 나를 찾아와서 인사를 해야지. 감히 어른을 오라가라 해. 이쯤 되니 구경 왔던 동네 양반들이 놀라서 눈망울이 화등잔만 해지지 않겠습니까? 고을 관장도 벌벌 떠는 암행어사에게 이놈 저놈 하면서 욕을 해대니 놀랄 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다 암행어사와 짜고 하는 일이지만 사정을 모르는 동네 양반들은 과연 지체가 하늘을 찌르는 양반이구나 하고 그 다음부터는 백정 앞에서 설설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 백정은 다른 양반들이 우러러보는 몸이 되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일이 여기서 끝났으면 좋으련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암행어사가 서울에 올라가서 아버지에게 이 일을 낱낱이 고해 바쳤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도 참 잘했다고 칭찬을 하는데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둘째 아들이 그만 심술을 부린단 말입니다. 아니 형님, 그 천한 백정 놈을 우리 외숙이라고 떠들고 다녔단 말입니까? 그 사람이 비록 백정이라 하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공경에 빠졌을 때 도와주지 않았느냐?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 천한 것이 양반 행세를 하고 다니는 걸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 길로 떨쳐 일어나 경상도 안동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자마자 바로 관가에 가서 자기는 서울윤 아무개 대감의 둘째 아들이며 얼마 전에 다녀간 암행어사의 동생인데 죄인 잡으러 왔으니 어서 사령들을 부르라고 울음장을 놓았습니다. 그러니 고을원이고 육방관속이고 설설기면서 사령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윤가가 사령들에게 호령하기를 내 외숙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고 아무개가 실은 백정 놈이니 어서 가서 그 놈을 잡아오너라. 하니 사령들은 영문도 모르고 고 백정네 집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와서 잡아오란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고 백정이 들으니 이거 참 큰일이 나도 보통 난 게 아니지 말입니다.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데 이제 와서 죽여주십시오. 할 수도 없고 그 심술 사나운 놈한테 대들 수도 없고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더라고 좋은 꾀가 번개같이 떠올랐습니다. 고 백정이 시치미를 뚝 떼고 하는 말이 그 아이가 어렸을 때 한번 미치더니 그 병이 도진개로군. 어서 가보자. 하고 사령들을 앞세우고 관가에 갔습니다. 가보니 윤가는 낯이 불그락 해가지고 서 있다가 고 백정이 의관을 갖추고 활개를 치며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눈에 불이 일어서고는 애꿎은 사령들에게 불호령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이놈들아, 저 못된 백정놈을 오라를 지워 끌고 오지 않고 어째 걸어 들어오게 하느냐. 당장 오라를 지워라. 그런데도 고 백정은 태연하게 사령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뭐라고 하더냐. 저 눈자위 돌아가는 것 좀 보아라. 미쳐도 아주 단단히 미쳤으니 저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어서 묶어라. 그러니 사령들이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는 눈에 불을 켜가지고 고래고래 악을 쓰고 하나는 태연자약하게 뒷짐을 지고 서 있으니 당연히 태연한 쪽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당장 달려들어 윤가를 꽁꽁 묶었습니다. 이놈들 이게 무슨 짓이냐. 백정놈은 저기 있는데 왜 나를 묶느냐. 그러나 마나 고 백정은 천연덕스럽게 사령들에게 약속을 한단 구해 오라고 해서는 저 아이가 어릴 때도 저러는 걸 내가 쑥뜸으로 고친 적이 있으니 이번에도 뜸을 지지면 나을 게다. 하고는 뜸장을 주먹만 하게 비벼서 윤가의 등에다 붙여놓고 불을 그어댄단 말입니다. 맨살에 쑥이 타들어가니 죽을 마시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아야. 아이고 아야. 이 못된 백정놈이 날 죽이네. 이번에는 너무 많이 미쳐서 한두 곳 떠서는 안 되겠다. 한 10곳 지지면 낫겠지. 뜸장을 한꺼번에 10개를 비벼서 등에다 붙여놓고 불을 붙여놓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등살이 벗겨지는 것 같지 말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직 정신이 덜 들었나 보구나. 한 100곳 더 지져볼까? 윤가가 그 말을 들으니 이러다가는 죽을 것 같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외삼촌. 정신이 듭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웬걸? 다시는 병이 도지지 않게 좀 더 뜨자꾸나. 아니요. 다시는 난 그럴 겁니다. 그게 정말이냐? 예, 풀어만 주시면 두 말 않고 서울로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받고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니 찍소리 않고 서울로 올라갔지 않겠습니까? 고백정은 그 뒤로도 양반 행세를 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은혜를 입은 양반이 천하지만 백정에게 그 보답을 했다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들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양반처럼 보답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면 언젠가는 그 보답을 꼭 받을 겁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